하지 않아 TV를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2일 밤 9시 54분입니다. 자,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아까 저녁 때 오는데 19도 찍히던데요. 밤에 운전하는데 너무 시원해가지고 창문도 다 내리고 바람을 느끼면서 왔답니다. 저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근황이 있다면은 저 지난주에 촬영했던 그 팟캐스트 데니초와 그 손동훈님께서 진행하는 털보는 낯술 중이라는 곳에 나갔는데 그게 그저께인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저도 편집이랄 게 거의 없이 그냥 2시간 얘기한 게 다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오랜만에 제가 어떤 다른 곳에서 뭐 다른 분들과 대화하는 것을 이제 보니까 굉장히 또 새롭다고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저기 메타 코미디 사무실에서 찍은 건데요. 홍대에 엄청 커다란 건물 4층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되게 완전히 회사더라고요. 되게 번듯한.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팟캐스트를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찍고 왔습니다. 덕분에 홍대 구경도 하고 그랬습니다. 많이 바뀌었더군요. 홍대 정말 오래간만에 갔는데. 아무튼 좋은 외출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연 읽어드릴 거고요. 노래도 틀어드릴 거고요. 한 가지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펄밤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사연을 그냥 날로 먹으면서 읽으면서 보냈는데 뭐라도 좀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는 사연이 채택이 되고 이제 소개가 되면은 약소하게나마 커피 쿠폰을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이 소개가 되면 그 올리신 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거기에 댓글로 커피 쿠폰이 달려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할 거고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전국적으로 제일 매장이 많은 데가 이제 뭐 메가 커피 아니면 컴포즈 커피라 그래가지고 그 둘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억지로 써서 보내지는 마세요. 재미없으면 안 읽으니까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첫 곡은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음악을 듣게 됐습니다. 프랑스 뮤지션인데요. 다빌이라고 아마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거두절미하고 노래를 하나 들어보시죠. DX7이라는 곡인데요. 시티팝 느낌이 물씬 나는 이런 날씨에 들으면 또 기가 막힌 그런 곡입니다. 첫 곡으로 듣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주펄님 방송 아주 잘 보고 있는 20대 펄순이입니다. 저는 평소 관점을 다르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항상 걷던 거리라도 오늘 처음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처럼 생각하고 걸으면서 여기 좋다. 한국의 하늘은 이렇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타던 버스도 익숙함에 당연시 그냥 지나갔던 풀들마저 괜찮아 보이거든요. 꿀팁입니다. 유튜브도
한국인이 찍은 여행 영상이 아니라 외국인 유튜버들의 코리아 트래블 브이로그를 보면서 저도 외국인이 된 듯 색다르게 즐기곤 합니다. 뭔가 공짜로 여행을 와서 장기 체류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다 문득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 대표 코스 하면 한옥마을과 명동이 떠올랐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날은 저녁이었는데 북촌 한옥마을에 갔더니 입구부터 불이 전부 꺼져 있더라고요. 그때 마침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어떤 일본 여자분께서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계셨고 통화를 하시는데 엄마 여기 불이 다 꺼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애니를 많이 봐서 귀로는 대충 알아듣는데 대화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불 꺼진 곳을 환하게 비추는 등대가 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파고를 켜고 혼자 오셨어요? 사진 찍어 드릴까요? 라고 번역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포토존에 도착하니 외국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저는 그분을 전문 사진 기사처럼 무릎까지 꿇으면서 포즈를 바꿔보라 조언도 해드리며 열심히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근데 깜깜해서 구도가 안 나와서 저쪽으로 가보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으셔서 갑자기 하수구 위에 올라가셔서 노노노노노노 쏘리 히어 히어 하면서 찍고 있는데 옆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계셔서 제가 또 테이크 어 픽처를 외치며 그분들 사진까지 찍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국인 분들이 저를 일본인 여자분의 일행으로 착각하셔서 같이 사진 찍어줄게요 하시는데 저는 그냥 머쓱하게 웃으며 마치 츤데레 캐릭터 마냥 고개를 저으며 됐다고 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포토존이 아닌 옆골목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동남아 여자분이 삼각대를 삐딱하게 세워놓고 힘겹게 혼자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Take a picture? Come on, come on을 외치며 거기는 포토존이 아니라고 옆으로 가야 된다고 하며 삼각대를 들어드리려다가 왠지 도둑인 줄 오해하실까봐 삼각대를 들으라는 듯이 제스처를 취한 후 아까 포토존 쪽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웃는 소리와 일본어 소리가 들렸고 일본인 남자 두 분과 아까 그 일본인 여자분이 크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감했죠. 아,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제가 도착하니 남자분들이 아, 쟤구나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셨고 저는 또 아무렇지 않게 포커페이스를 한 후 동남아 여성분의 사진을 찍어 드렸습니다. 뒤에 중국인 관광객들과 일본인들이 쳐다보고 있었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애써 난 원래 이런 사람인데? 여긴 내 구역인데? 이런 표정을 지으며 원, 투, 쓰리, 치즈! 굿, 굿을 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 여자분에게 파파고로 좋은 여행 되세요 라고 하고는 사실 극강 아이였던 저는 제 자신에게 기가 다 빨려 골목길로 도망치듯 내려갔습니다. 근데 또 중국인 여자 두 분이 한복을 입고 계셔서 아니 중국인 여자 두 분이 한복을 입고 계셔서 찍어드리고 이제 정말 명동에 가려고 버스에 올랐죠. 그 버스는 저랑 백인 커플 두 분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또다시 발동해버렸습니다. 제가 먼저 하차 버튼을 눌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또 배려 같은 오지랖을 부렸죠. 근데 커플분들이 절 쳐다보시길래 뭐지? 하면서 같이 웃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것이 종점이었어요. 혼자 괜히 민망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한국의 좋은 점을 보여주고 싶어졌습니다. 거기서 또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 오면 놀라는 게 한국인들이 문을 안 잡아준다 라는 얘기가 떠올라서 한국인들은 불편해할까봐 안 잡아주는 건데?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번엔 제가 문을 잡아드리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문이 2개 있었는데 달려서 첫 번째 문을 잡아드리고 우다다다다다 철컥 또 달려가서 우다다다다다 철컥 이렇게 두 번째 문까지 잡아드렸습니다.
마치 집사처럼요. 커플분이 나오시는 걸 확인했는데 정작 저는 바닥을 못 보고 헛디뎌서 순간 놀라서 엄마야! 소리와 함께 대자로 넘어졌습니다. 현타와 쪽팔림이 더해져 누운 채로 괜히 아무 일 없다는 듯 마치 이건 다 계획한 거고 유머라는 듯 누운 채로 미친 사람 마냥 큰 소리로 웃어버렸습니다. 그 커플분들은 쳐다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누운 채로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저 멀리 계시더군요. 외국인들은 사람이 넘어져도 안 잡아주네? 아니 그 뒤로 왠지 제 자신이 싫어져 그냥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갔더랬죠. 지금 생각해도 창피하지만 그래도 외국인 분들이 조금이라도 한국은 참 친절한 나라구나 라고 느껴주셨길 바라봅니다. 저는 그저 좋은 일이 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쪽팔린 일이 참 많은데요.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제가 항상 다짐하고 앞으로도 다짐할 때 제 인생관에 관한 노래인 윤지영님의 그래서 다행인 나를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시군요. 저도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 한국 여행한 외국인 분들이 막 너무 친절하다고 한국 사람들이 막 감동받아서 막 눈물 흘리고 막 뭘 먹었는데 뭐 그냥 가라 그랬다, 공짜로 줬다, 막 이런 영상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냐면 나는 이런 친절을 딱히 겪어본 적이 없는데 부럽다. 나도 외국인으로 여기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친절이 뭐야. 친절이 뭐야. 아니. 뭐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예. 노래 듣겠습니다. 윤지영의 그래서 다행인 나를 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저번에 죽기 전날까지 방송해달라고 나는 솔로를 가장한 팬미팅을 열어달라고 사연을 보냈던 펄순이입니다. 독일 교환 학생을 계기로 주펄님께 입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독일 교환 학생을 가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과 현재를 기록해두고 나중에 추억으로 삼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1남 3녀 중 넷째로 흔치 않은 4남매인데다가 늦둥이입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라 울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좋은 기회로 서울에서 6개월간 인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턴이 끝나고 나니 부산, 울산, 서울을 거쳐 이제 해외도 가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군요. 하지만 저희 집 형편은 넉넉지 못했고 교환 학생은 6개월에 1,000만 원 이상의 거금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벌어서라도 꼭 가야겠다 싶어서 1년간 휴학을 했고 다양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약 1,000만 원을 모으는 데 성공해서 교환 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도 제가 교환 학생을 가기 한 달 전 취업에 성공하면서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주도 여행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 병원에 가셨다가 방광암 4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일단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들어가 24시간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암 카페에 가입해 후기들을 찾아보니 지방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지 않은 걸 후회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전직 간호사이기도 했던 저희 큰 언니는 연차를 연달아 쓰고 아버지를 데리고 새벽부터 서울에 있는 병원들을 투어했으나 돌아오는 말들은 수술은 안 되고 항암 치료를 즉시 해야 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교환학생 가기 2주를 남겨두기 일어난 일이었고 저는 혼란과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혹시나 내가 교환학생을 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돌아가시는 순간도 못 보고 평생 후회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언니와 형부가 막창집으로 저를 부르더니 펄순아, 너는 네가 할 몫을 다 했어. 이제 아빠는 항암 치료 받으러 입원할 거고 암을 이겨내고 못 이겨내고는 아빠한테 달려있는 거지. 네가 여기 남아있는다고 해서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잘 다녀와. 라고 말하면서 형부가 직접 은행에서 환전한 200유로를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그날의 막창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항암이 잘 맞으셨는지 말기암 4기였는데도 불구하시고 머리카락 하나 안 빠지시고 오히려 살도 찌시고 깨끗하게 나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 힘드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게 된 계기는 제가 독일 교환학생을 하면서 짧게 유튜브를 했었는데 당시 힘들었던 시절을 남겨놓은 영상이 있어서 오랜만에 다시 가족들과 돌려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상으로 남겨놓으니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더군요. 지금도 취업준비생인데 3년 넘게 만났던 그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수없이 많은 서류 탈락과 4번째 최종 면접 탈락으로 멘탈이 갈려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때처럼 그땐 그랬지 라며 추억으로 웃어 넘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주펄님께 사연을 남겨놓습니다. 이 사연은 주펄님이 소개해 주실 땐 반드시 취업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펄떡 모두 화이팅! 신청곡은 변진섭님의 숙녀에게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채팅창에 주펄은 암도 안 걸렸는데 왜? 라고. 그러게요. 말기암 4기에 항암치료를 받으셨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빠지셨다니, 그리고 완치가 되셨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야, 참. 근데 제가 만약에 아버지였어도 그 막내딸이 이제 교환학생 앞두고 있으면요, 무조건 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형부랑 언니처럼. 그 형부 말이 맞아요. 네. 잘 다녀오셨습니다. 취업도 꼭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30살 펄순이입니다. 이 사연은 퇴사를 앞둔 저의 하소연입니다. 저는 3년차 갤러리 큐레이터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고 활동을 해보신 쭈 작가님께서 더욱이 잘 아시겠지만 이 미술계에는 아주 부조리한 악행들이 관습적으로 행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지금 임금 체불 때문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요. 이곳은 제 첫 직장인데요. 월급을 상습적으로 2-3달씩 미루고 어쩌다 한 번씩 아니면 절반 정도 지급해왔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디다 못해 퇴사를 선언했습니다만 벌써 몇 번째지만 어제 키아프 오프닝을 하고 나니 더욱이 말이 안 되는 근무 환경임을 느꼈습니다. 준비하고 대기하는 시간까지 9시간이 넘는 근무 중에 저는 식사는커녕 10분도 휴게 시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인권 침해 이런 거 아닌가요? 벌써 셀 수 없이 아트페어를 나갔지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몸이 박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최저시급을 받고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레전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작품이 팔리면 인센티브를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만 하하. 물론 제가 판 것도 아니지만 안 주니까 안 파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니네가 작품을 못 파니까 월급을 못 주는 거 아니냐는 오너의 헛소리에 질려서 이제는 그냥 이 바닥을 뜰까 고민 중입니다.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주말까지 근무하고 한 달에 198만 원을 가져가며 아니 그마저도 밀리는 갤러리에서 화장실 청소를 할 때마다 이게 맞나 싶네요.
지난달에 퇴사를 고했지만 하던 아트페어는 마무리해야지 하며 너 이 바닥에 계속 있을 거잖아 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기에 아닐 것 같은데요 라고 했습니다. 능력만 되면 탈미술 하고 싶어졌어요. 아마 모든 곳이 저런 식이기에 임금 체불도 법정 휴게 시간이나 추가 수당 미지급도 아무도 신고를 못하는 것이겠죠. 이 바닥이 좁으니까요. 생활비가 없어 잠깐이나마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게 저는 너무 이 후진 현실이 용납이 안 되고 정신이 아파져서 이제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꿋꿋이 활동해 오신 주재환 작가님, 주펄님 존경스럽고 응원합니다. 저도 정말 미술을 사랑했기에 끝끝내 발이 떨어지지 않지만 이제는 다른 길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주펄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1층에 주재환 작가님 작품이 전시 중입니다. 다들 빠르게 구경 가셔서 인생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저희 아버지가 거기 전시 중이었어요? 나 왜 몰랐지? 이상하다. 언제 말도 없이. 그렇군요. 아무튼 참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셔요. 이 미술관과 갤러리의 차이를 아십니까요? 미술관은요. 뭐 국립현대미술관, 뭐 서울시립미술관. 미술관은 그림을 팔지 않아요. 그냥 전시하고 관람하는 곳이고 갤러리는 그림을 파는 곳이에요. 그리고 갤러리의 수수료는 그림값의 절반입니다. 무척 많지요. 갤러리에서 절반을 떼간답니다. 참 근데 큐레이터가 영업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는 생전 처음 듣습니다. 너희가 그림을 팔아야지 월급을 주지라는 말은 정말 이상한 말인데요. 큐레이터는 그 그림 전시를 기획하고 뭐 도슨트 역할, 그 그림을 뭐 관객들에게 뭐 풀어주는 역할까지는 하겠지만 그걸 영업해서 판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밀린 월급, 퇴직금까지 꼭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속상하네요. 맞아요. 그렇다고 그림이 팔린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노래를 하나 듣도록 하지요. 신청곡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요 곡 한번 오랜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이었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서 잠깐 방금 뭔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다른 작가분하고 2인전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작가분도 저희 아버지처럼 이제 나이가 많으신 원로 작가님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1940년생이시거든요. 나이가 정말 많으시죠. 근데 이제 뒤풀이 자리에 갔는데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인사동의 어떤 막걸리집 같은 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사람이 막 바글바글 하니까 그 원로 작가님께서 야 60살 밑으로는 집에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겁나 높더라고요. 그 원로 작가분이시다 보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도 이제 근데 연령대가 되게 다양했어요. 젊은 작가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60살 밑으로 집에 가라는 얘기는 진짜 생전 처음 들어가지고 되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펄밤을 듣다가 일본에서 백엔 때문에 고생한 사연을 듣고 저도 일본에서 있었던 바보 같은 사연을 하나 남겨봅니다. 일단 저의 여행 성향을 말할 것 같으면 저는 굉장히 무계획적인 피해 스포일러를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여행 성향 말하는데 스포일러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은 유튜브가 하도 잘 돼 있어서
일본 어디 여행 하면은 어디 공항에 내려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 어떤 가게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지 전부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거를 보고 여행을 가면 저의 감동이 희석될 거라 생각해서 젊은 날의 패기와 어차피 일본 애니를 많이 봐서 일본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토대로 철저히 안 본 뇌, 안 본 눈 상태를 유지하고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행 목적지는 오사카.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니고요. 10월 말에는 교토에 가면 아름다운 단풍이 만개한다는 얘기를 듣고 교토에서 가깝고 관광할 것이 많은 오사카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4박 5일 여행 당일까지 극피인 저는 숙소를 교토의 료칸 단 하나만 예약을 하고 인천공항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이 시기가 오사카 여행의 최고 성수기라는 말을 듣고 불안해진 저는 인천공항을 가는 버스에서 핸드폰을 켜고 오사카에 있는 숙소를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성수기라 그런가? 좋은 방은 많이 나간 후였지만 다행히 오사카 시내 숙소를 몇 곳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서 오사카 공항에 도착한 저는 관광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1일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오사카에 있는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보고 오사카에 왔으니 오사카 성을 한 번쯤 가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점심을 먹고 오사카 성을 향했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쯤 됐을 때였을까요? 전철에서 내려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무언가 이상한 겁니다. 뭐지?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계속되는 찜찜한 끝에 저는 알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이틀차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 멍청한 극피는 버스에서 4박치 숙소를 다 예약했다 생각했는데 숫자를 잘못 세어서 하나를 빼먹은 것입니다. 오후 3시까지 숙소 체크인 문자가 오지 않아 이상하다 느낀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사카 성이 보이는 큰 도로 옆에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가 구석에 캐리어를 깔고 앉아 그제야 당일 숙소를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일본에 와봤으면 온천 한 번은 가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큰 길에 캐리어를 깔고 앉아 오사카 성에 있는 온천 숙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오사카 성에서 별로 멀지 않고 온천까지 10분밖에 걸리지 않고 가격도 괜찮고 심지어 1인실이 남아있는 숙소를 발견한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숙소 예약을 마치고 오사카성 관광을 즐겁게 마친 저는 온천을 갈 것을 기대하며 룰루랄라 전철에서 내려 제가 예약한 숙소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선율, 이것은 그렇습니다. K-팝이었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와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수많은 K-팝이 저의 귀에 들려왔고 역시 K-팝이다. 주모 국뽕 한 사발이 주소. 혼자 속으로 주모를 찾으며 더욱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가에 있는 가게에 비오뜨와 바나나 우유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일본인들이 비오뜨를 엄청 좋아하고 외국에서도 바나나 우유 엄청 좋아한다는 말을 인터넷에서 본 것 같다. 주모! 국뽕 한 사발이 추가요! 점점 국뽕에 거하게 취해가며 골목시장 길을 걸어가는데 이번엔 10발자국도 안 가서 아니 광천김과 김치를 팔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일본이 이 광천김을 좋아하는 건 아주 유명하지. 김치는 이제 글로벌 푸드고. 주모! 샷다 내려! 나 오늘 집에 안 가! 를 생각하며 국뽕이 주량 이상의 국뽕에 취해 국뽕맨이 된 저는 해롱해롱
골목의 더욱 깊은 곳 숙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번엔 김치찌개와 보쌈을 팔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김치찌개는 워낙 유명하고 보쌈은 호불호가 없는 음식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상한 찜찜함을 뒤로한 채 계속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발자국 더 가니 이번에는 된장찌개와 청국장을 팔고 있었고, 더 가니 이번엔 부대찌개와 뚝배기 불고기, 떡볶이, 온통 한국 음식과 한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이상함에 찜찜함을 느낀 저는 핸드폰을 들어 구글 맵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급하게 예약한 숙소를 중심으로 크게 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줌을 한 손을 사용해 오므려 줌 아웃을 해본 순간 저는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큰 글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사카 코리안 타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무친 무계획 극피인 저는 생각 없이 숙소를 예약했다가 어제 한국에서 출발해서 오늘 일본 오사카 한인타운에 있는 다른 의미에서의 무친 국뽕맨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모든 게 납득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한국어만 들려왔고 대부분의 가게는 한국 음식만 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하필 그날따라 일본에 있는 일본 음식점은 전부 문이 닫아서 일본에 온 지 하루도 안 돼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인 부부가 운영하는 한국식 중국 식당에서 한국식 짜장면을 저녁으로 먹어야만 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펄디나 펄떡이 여러분도 외국에서 한인타운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참고로 일본에서 파는 한국식 짜장면은 한국에서 먹는 짜장면보다 더 짜고 덜 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짜장면이 훨씬 맛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곡은 일본에 도착한 첫날 힘든 저에게 일본 시내에서 들려온 한국에서도 많이 듣던 J-POP 백넘버의 해피엔드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한인타운을 가셨군요. 거기 가면은 그거 있지 않아요? 코미주르? 그거는 요코하마구나. 요코하마에 가시면 그 한인타운에 코미주르라고 그 한인 깽단 있습니다. 그 용과 같이에 나와요. 용과 같이 세븐에 나오는데 오사카엔 없었나 보죠? 아쉽네요. 코미주르가 뭐냐면요, 거미줄이에요. 거미줄. 얘기 들으니까 일본 여행도 가보고 싶네요. 용과 같이도 해보고 싶고요. 자, 신청해 주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넘버의 해피엔드입니다. 백넘버의 해피엔드였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님 그리고 친애하는 펄떡이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21년도에 펄밤에 말을 그럴듯하게 틀리는 여자친구 사연. 여기가 내 와사바리야. 속이 덥수룩하네. 호랑이는 못 되는구만. 등에 기억납니다. 이 사연들. 예, 사연이 소개된 바 있는 펄떡이입니다. 과거 펄밤 유튜브 영상 제목으로 제 사연의 내용이 선정되었는데 그 영광에 한동안 취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뒤로 4년, 당시 사연에 여자친구의 말실수를 얇은 잡지책 정도로 아카이빙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느새 그 잡지책은 어엿한 소설책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사연 속에 4주년을 기념하여 그간 아카이빙된 그녀의 말실수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다시 한번 키보드에 손을 올려봅니다. 집에서 같이 축구 경기를 보고 있던 때였습니다. 왜 꼭 축구 경기 관람 중간에는 오줌이 마려운 걸까요? 경기 관람 도중 소변을 보러 잠시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화면에 심각해하고 있는 감독의 얼굴과 관중들의 얼굴이 번갈아가며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녀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우리 팀 선수가 크게 부상을 당해서 방금 쉴 것에 들려나갔어.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이 공기의 흐름. 저는 혼자 가만히 생각하였습니다. 쉴 것에 들려나갔다. 쉴 것이라. 아, 들 것에 실려나간 거구나. 과거의 저라면 그녀의 말실수를 곧바로 바로 잡아 주었겠지만 이제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아카이브 목록에 한 줄을 추가했었더랬죠. 이 외에도 모두의 마블을 불후의 마블로, 그냥 노창을 일반 노창으로, 강원랜드 일반 노창, 강원랜드를 강원 맨션으로, 피식대학을 피지컬 대학으로, 아마도 피지컬 갤러리와 합해진 듯합니다. 영화 관상중 이정재님의 명대사는 내가 왕이 될 상황인가?로 그럴듯하게 틀리는 말실수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녀의 말실수가 마냥 귀여웠다면 이제는 마치 침착맨님이 기안84님의 기행을 고찰하듯이 그녀의 말실수 패턴과 생성 구조 등을 조금 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진지하게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연이 소개되었을 당시 그녀의 이런 말실수를 귀여워해 주셨던 펄떡이 분들도, 그녀의 능지를 걱정해 주셨던 분들도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사연 소개 당시 왜 이런 걸 소문내냐며 꾸짖으며 붉어진 얼굴로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재밌어 하던 그녀. 그런 그녀가 지금은 27개월이 된 제 아들 옆에 누워 새근새근 자고 있네요. 사연이 또 소개된다면 4년 주기로 2029년에 한 번 더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아디다스! 아디오스라는 뜻. 신청곡은 밴드 혁오의 와리가리입니다. 아, 여전하시군요. 잘 지내고 계시군요. 그 사이에 아들도 생겼군요. 참 훈훈합니다. 훈훈해. 자, 쉴 것에 들려나가셨군요. 자, 너무 반가웠고요.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오의 와리가리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작년 이맘때쯤 6개월 기간제 교사 솔로 열정 사연을 보냈던 펄떡이입니다. 이번엔 망한 또는 안 망한 사랑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올해 2월 임용고시 2차에 탈락하고 빌빌거리고 있던 저에게 작년에 일했던 학교에서 다시 연락을 주셔서 또 같은 학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출근하니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 제 또래 유치원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선생님은 기존의 유치원 선생님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보통 유치원은 학교와 시간표와 일정이 많이 다르다 보니 학교의 행사나 강의, 연수에 유치원 선생님들은 잘 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들과 배드민턴 동호회도 다니는 등 학교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시더군요. 특히 저에게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달고 사는 제가 교무실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있으면 선생님, 그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대요 라고 말을 걸기도 하고, 연수나 강의를 가면 괜히 제 옆자리에 앉아서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6개월 계약직인 거 왜 자기한테 말 안 했냐고 서운하니까 송별의 자리를 잡으라는 등, 이 사람 뭐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에게까지 관심을 주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사람에게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늘 밝은 모습에 호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과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에 다니는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와서는 사실 유치원 선생님이 저한테 호감이 있고 저랑 연애로 만나보고 싶다고 동호회 뒤풀이 자리나 소모임 자리에서 자주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우연치 않게 가까운 시일에 학교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가게 되었고 저는 바람잡이들의 지지를 얻고 워크숍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이 끝나고 돌아오는 날 저는 집에 잘 들어갔냐는 핑계로 전화를 걸었고 유치원 선생님은 그런데 왜 워크숍에서 이렇게 들이댔어요? 하더군요. 저는 사실 저도 좋아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기다렸어 라는 말과 함께 저희는 썸을 타게 되었습니다. 바로 연애를 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아직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상태다 보니 제가 임용고시에 집중했으면 하는 유치원 선생님의 바람에 서로 연락만 하다가 임용고시 끝나면 연애를 해보자는 암묵적인 합의가 된 상태로 썸을 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출근길, 퇴근길에 연락을 주고받고 공부를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엔 산책하며 긴 시간 전화도 하고 편지를 좋아한다는 말에 편지도 여러 장 써서 주며 썸을 타며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방학을 하며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두 번 연락을 시도하다 연락이 닿지 않자 연락을 주고받기가 제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상대방의 배려겠지라고 생각하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 없이 보낸 방학이 끝나고 개학날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대의 배려였고 저는 연애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잠수 이별이었을까요? 개학날 뭔가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퇴근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또 전화를 안 받더군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사실 제가 고백한 시기쯤에 피할 수 없는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소개팅남의 조건이 꽤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와 연락을 하는 사이이기도 하고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소개팅남의 연락을 잘 안 받아주고 있었는데 답이 없어도 소개팅남은 꾸준히 연락을 해왔고 점점 소개팅남에 대한 마음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학 무렵 소개팅남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고백을 했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컸던 그녀는 그 고백을 받아주었고 방학 때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나를 좋아해 준다는 사람도 잡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며 자책하며 그 당시에는 연애는 물론 인간관계도 더는 이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서 임용고시 응원 겸 크게 송별을 하자는 선생님들의 제안도 거절하고 친했던 몇 선생님들과 간단히 맥주 한잔하고 계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멘탈도 많이 회복되어서 그녀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생각하며 오히려 바람잡이 해준 선생님들과 친하게 만들어줘서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며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으로는 달빛 요정 역전말로 홈런의 폐허의 콜렉션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뭐 그런 일도 있는 거죠. 뭐 자책하실 필요까지야. 그 사람도 뭐 2년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니까요. 뭐 서운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죠. 뭐 다른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용고시도 꼭 붙길 바라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까? 커피나 한잔 하시지요. 자, 노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하찮은 고민 사연입니다. 주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직장에 들어간 펄떡이입니다. 오늘 카페에서 동료들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저 때문에 갑분싸가 돼버렸어요. 들어주세요. 제 프로필에 있는 강아지 사진을 본 동료. 펄사원님, 강아지 키워요? 아, 저희 엄마가 키우는 강아지예요. 아, 부모님이랑 따로 살아요? 아, 저는 아빠랑 살아요. 저는 엄마랑 아빠가 따로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하지만 한국인의 정서상 제가 이 얘기를 꺼내면 늘
갑분싸가 됩니다. 게다가 오늘은 제 말을 들은 동료분이 미안하다고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럴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프로필에 있는 강아지 사진은 내렸어요. 프로필을 본 사람이 강아지 키우냐고 물어보시고 저는 엄마가 키운다고 대답하면 부모님이랑 따로 사냐고 하고 그럼 저는 아빠랑 산다고 하는 이 대화의 패턴이 처음이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반복될 것 같아서 강아지 사진을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강아지 키운다고 아니면 부모님이랑 따로 산다고 거짓말하기도 싫고요. 부모님이 이혼한 게 아무렇지 않지만 이 얘기를 굳이 해서 갑분싸를 만들기도 싫고요. 그리고 강아지를 좋아해서 강아지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상대방이 강아지를 키우냐고 꼭 물어보고 그럼 앞에 대화가 또 반복이 됩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싫어요. 그냥 당당하게 얘기할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장 동료 혹은 상사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갑분싸가 안 될지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강아지를 키우시면 된다고 지금 채팅창에서 아, 그런 방법이 또 있군요. 근데 강아지 키우세요? 아, 이건 엄마가 키우는 강아지예요, 얘는. 부모님이랑 따로 살아요? 아, 저는 아빠랑 살아요. 라고 했을 때 대체로 여기서 갑분싸가 되는군요. 저는 아, 그렇구나 하고 거기서 더 안 물어볼 것 같은데 저라면 그냥 강아지 얘기를 넘어갈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너무 귀엽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굳이 왜 그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네. 갑분싸로.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니, 보통 저같이 하지 않아요? 이상하네. 갑분싸가 되나? 그렇게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가? 그러게요. 갑분싸는 그냥 본인이 느끼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들이 그렇게 신경 안 쓰지 않나 그런 거? 요즘에는 특히. 아무튼 뭐 방법은 강아지를 키우시는 거 아니면 그냥 뭐 신경 쓰지 말고 저같이 신경 안 쓰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청해 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입니다.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였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시렵니까, 쭈버르. 제가 도쿄에서 경험하였던 니폰 괴인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때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인프라가 마비되었던 2020년 여름. 학과 특성상 밤을 많이 새야 하기에 새벽 작업을 밥 먹듯이 하고 있었죠. 괴인의 등장은 당시 늘 그랬듯 철야 작업을 하던 아마 새벽 3시였던 것 같습니다. 유난히 그날은 이어폰을 뚫고 사람 소리 지르는 소리와 진동이 느껴지는 겁니다. 순간 놀라 이어폰을 빼고 집중해 보니 윗집에서 여성분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워낙 크게 들렸다 보니 확신에 가까운 추측이 가능했습니다. 분명 제 윗집에 살고 있던 여성이 현관으로 나가려고 뛰어가다가 제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여성이 넘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그 뒤로 다가오는 발소리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여성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가득 찬 소리를 질렀습니다. 윗집은 원치 않는 상대가 들어닥침에 분명하였고 피해자 여성은 지금 도움을 청하는 소리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한 3분가량 진짜 미친 듯한 소리와 진동이 들려오더니 갑자기 고요해지더군요. 그때가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간신히 돌아오고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뒤늦게서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정말 알 수 없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 윗집 여성을 구하기 위해 두께감 있는 방한 장갑을 착용하고 부엌에서 식칼을 뽑고 거슬리던 머리카락을 잡아줄 비니 모자와 마스크를 끼고 범인의 얼굴을 똑바로 확인하기 위해 안경까지 쓰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제 현관문 앞에는 지진 대피용 외부 난간 계단이 있었기에 그 비상용 계단을 걸어 올라가며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 윗세대 현관문 앞에 거의 다 다가갔습니다. 윗집 현관문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찰나 윗집의 옆세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분 또한 상당히 겁에 질린 듯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절 보고 황급히 문을 닫더라고요. 그제서야 제 인상착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범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윗집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구 뛰어내려가 제 집으로 들어왔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으신 해당 경찰관께 상황과 위치를 말하니 이미 같은 내용으로 2건이 접수되었으니 안심하라고 출동한 경찰들이 곧 도착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10층에 살았던 저보고는 몇 호냐고 묻더니 이미 옆집인 11층과 그보다 윗집인 12층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도를 봤다. 한여름에 빨간 비니와 샛노란 긴팔을 입고 식칼을 들고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당신은 본 게 없냐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아마 제가 10층에서 11층으로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가고 있을 때 12층 분은 11층으로 내려왔던 것 같고 칼을 들고 서 있던 저를 봤던 거겠죠. 해당 경찰관 분께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100% 억울하게 잡혀갈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 남성, 일본인 여성을 식칼 들고 라는 뉴스 기사로 쓰이고 싶지는 않았기에 전 나가지 못해서 못 봤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경찰관들이 도착하기까지 2분 정도. 윗집은 안전할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범인으로 지목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조마조마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있자 하니 경찰관들이 윗집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는 죄송하다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럼 아까는 뭐지? 나는 범인으로 안 몰리겠지? 라는 생각이 몰려오는 그때 경찰관들이 내려와서 제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고 밖을 보니 그러하였습니다. 신고자에게 상황을 전달하려고 왔던 것이었고 윗집이 간만에 혼자 상황극을 하게 되었다고 혼자 지내고 있고 멀쩡하다고 경찰관들께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 남는 미친 괴인은 바로 그 윗집 여자였습니다. 철야 작업으로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에서 지 혼자서 생사를 달리할 각오로 한여름에 풀무장하고 나갔다 들어온 저를 향해 경찰관들은 따스한 표정으로 너무 피곤해 보인다. 안심해도 된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전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진짜 아끼던 빨간 비니, 노란 긴팔, 카키색 긴 바지는 일본에서 입지 못하고 한국으로 가져왔답니다. 신청곡은 괴인거리니까 뭔가 이런 이들을 정의로 다스려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 생각난 곡으로 청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원펀맨의 주인공 사이타마가 괴인들을 으깨버릴 때 나오는 테마곡 정의 집행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기만 몰라. 자기가 제일 괴인인데 자기만 몰라. 범행 도구를 한국에 다시 가져왔어.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니 나는 사연 읽는데도 너무 무서웠어요. 인상착의가 우리 집에 들어왔던 강도하고 똑같잖아. 색깔만 까만색이면. 제 인장 누가 봐도 강도잖아요. 자, 원펀맨의 정의집행 듣겠습니다.
이게 원펀맨 음악이었습니다.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오늘은 좀 짧죠? 다음에 길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시오. 나 쭈펄 구독 4년차. 나처럼 살지 마시오. 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펄순이입니다. 늘 듣기만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이불킥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고1. 저는 안산에 살았는데요. 그 당시 중앙동 롯데시네마는 사람들의 만남의 광장과도 같아서 주말 저녁이면 늘 사람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저도 여느 때와 같이 친구와 롯데시네마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곳으로 버스를 타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 옷차림인데요. 그때는 스키니진이 유행이었어서 저 또한 하얗디 하얀 백 스키니진을 입고 꽤나 잘 차려입은 저 자신에게 취한 채 한쪽 주머니에 손을 반쯤 넣고 모델 워킹을 하며 로시 1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으로 걸어오던 젊은 여성분이 얼굴이 하얗게 된 채 빠른 걸음으로 제 눈을 바라보며 저를 향해 걸어오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지만 기색을 내비치지 않는 테토녀의 자세로 멈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점점 여성분은 저와 가까워졌고 딱 한 걸음 정도의 거리가 되었을 때 그분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실력으로 복화술을 통해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분은 그저 앞만 보며 걸어갔습니다. 그 여성분은 그렇게 떠나고 저는 로시 건물 벽에 기대어 핸드폰을 보며 친구를 기다리다가 곱씹어보니 그제야 알아차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제 바지를 만져보았지요. 아 불사! 하얗디 하얀 그 스키니진의 지퍼가 열려있던 것입니다. 일반 면바지가 아니라 청바지 재질의 바지여서 속옷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날 아무 생각 없이 분홍색 바탕에 연노란색 땡땡이가 아씨 너무 TMI인데 분홍색 바탕에 연노란색 땡땡이가 그려져 있는 속옷을 입었더랬죠. 즈브는 지퍼 열렸어요. 지퍼였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주머니에 손까지 넣고 지퍼를 연 채로 자신의 땡땡이 반스를 자랑하듯 걸어오는 저를 보고 그 여성분은 용기를 내어 말씀해 주신 거였겠죠. 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당당한 걸음을 해왔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지? 정말 모두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호다닥 지퍼를 잠그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지만 창피함은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제 손발을 쥐고 있게 하네요. 이상 간단한 이불킥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땡땡이 속옷은 안 사요. 신청곡은 카라의 프리티걸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창피하셨겠네요. 그 팬티의 색상과 모양까지 정확히 기억하시는 걸 보면 정말 창피하셨겠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저는 남색 티만 입잖아요. 대체로 뭐 가끔 다른 것 입을 때도 있지만 그거는 티셔츠를 고르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통일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주펄은 속옷도 통일이 되어 있을까요? 진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 별로 알고 싶지 않다고요? 알아줘잉. 자,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커피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연 게시판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시는 카페에 가입하셔서 사연 써주시면 제가 월요일 밤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혹은 거짓 사연도 계속 받고 있고요. 공포 사연은 잠깐 시즌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래도 올리고 싶으시면 올리세요. 제가 잘 보관해놨다가 이때다 싶을 때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카라의 프리티걸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주펄이었습니다.